오빠, 나 결혼 비용 남은 돈은 부모님께 드릴 거야. 야, 그건 아니지. 그럼 우리 엄마도 똑같이 줘. 내 재산인데 똑같이 나누자고? 공평하게 하자는 거지. 벌써부터 네 부모만 챙기냐? 저는 올해 31살이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2년 전 거래처 미팅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솔직하게 지내왔고 각자의 경제 상황도 어느 정도 공유하는 사이였죠.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반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요즘 많은 커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남자가 집, 여자가 혼수를 다 준비하던 옛날 방식보다는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결혼 준비도 반반으로 할까?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 남자친구가 먼저 제안했을 때 저는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좋아, 그게 서로한테 부담도 덜하고 공평하지. 사실 저는 카페 운영으로 일반 월급쟁이 이상의 꽤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부모님께 도움받아서 마련한 투자금으로 월세가 나오는 작은 부동산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남자친구보다 자산이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게 뭐 대수였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결혼 자금은 각자 1억씩 내는 걸로 하자. 그럼 딱 반반이잖아. 남자친구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살기에 적당한 신혼집 전세금, 가구와 혼수, 예식 비용까지 합치면 대략 2억 원 정도가 필요했거든요. 좋아, 그렇게 하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상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항목들이 생겼는데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번 주 가구 구입에 추가로 180만 원 더 들었으니까 네가 90만 원 입금해줘. 식기 세트가 생각보다 비싸네. 120만 원이면 우리 각자 60만 원씩이야.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물론 약속은 반반이었지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나눠야 하나 싶었거든요. 물론 저는 여유가 있는 편이니까 조금 더 부담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는 1원 단위까지 정확히 나누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이번 건 내가 좀 더 낼게. 나는 괜찮으니까. 그러자 남자친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니, 왜? 우리 딱 반반으로 하기로 했잖아. 네가 더 내면 나는 빚진 기분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여유가 좀 있어서. 반반 결혼이 뭔지 알아? 서로 공평하게 부담하는 거야. 네가 더 낸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반반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요. 저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율하는 것도 공평함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는 수치상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는 것만 공평하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과연 작은 걸까요? 결혼 생활 내내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반반 결혼 정말 공평한 걸까?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우리 결혼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준비가 왜 이렇게 계산적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이건 동반자를 만나는 과정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를 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예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결혼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한다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생기면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정확하게 반반씩 나눠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반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태도가 진정한 동반자 관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평하다는 말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양가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처음 예비 시댁을 방문했을 때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다정하게 맞아주셨고 요즘 세상에 예단이며 그런 거 다 옛날 얘기라며 부담 갖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에요. 요즘 세상에 집안끼리 따지고 그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시구나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도 오빠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상견례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에게 따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 몰래 둘이서만 차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시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사실은 우리 집이 좀 어려워. 애 아빠가 사업 실패하고 빚이 좀 있어서. 저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해줄 게 별로 없어. 그것 때문에 미안하고 속상해서 잠도 잘 못 자겠어.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저희 둘이서 잘 꾸려나가면 되죠. 그런데 대화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아무리 다 생략한다 해도 예단은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분명 지난번에 예단 같은 건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상견례 할 때는 그런 건 안 하셔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그렇긴 한데 아들 장가 보내는데 아무것도 못 받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우리 집안 체면이 안 서잖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러면서 구체적인 물품까지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나도 며느리 맞이하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들이랑 우리 남편 새 양복도 맞춰줘야 하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명품 가방이라면 적어도 500만 원은 좋게 넘을 텐데요. 갑자기 그러시면 제가 좀... 아, 그리고 우리 집안에 시골에 땅이 있어. 지금은 할아버지 명의지만 나중에 다 우리 아들한테 넘어올 거야. 그러니까 예단 받을 자격은 충분하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팔지도 못하고 명의도 남자친구 이름이 아닌 할아버지 명의의 땅을 근거로 예단을 요구하시다니요. 그럼 그 땅이 얼마나 되는데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평수는 꽤 될 거야. 나중에 개발되면 대박 날 수도 있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자신있게 말씀하셨지만 제게는 그저 허황된 이야기로 들렸어요. 지금 당장 쓸 수도 없는 재산을 미래 가치로 환산해서 지금 예단을 받겠다는 논리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겉으로는 생각해 본다는 듯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큰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던 말씀은 다 어디 가고 이제 와서 큰 금액의 예단을 요구하시다니. 어머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예단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태도,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의 재산을 근거로 지금 당장 뭔가를 받아내려는 그 모습이 불편했던 거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이야기해야 할지 숨겨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자친구의 밝은 목소리를 듣자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진정성보다는 탐욕이 느껴졌고 이 결혼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의심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와의 만남 이후에 저는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을 정도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지난번에 오빠네 어머니를 따로 만났었어. 응? 우리 엄마가? 왜? 남자친구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눈치였어요. 예단 얘기 하시더라. 명품 가방이랑 양복 맞춰달라고. 남자친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 상견례 할 때는 분명히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나도 당황스러웠어. 처음엔 괜찮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그러시니까.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극적였어요.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우리 반반으로 하기로 했는데 예단까지 하면 너만 부담되잖아. 며칠 후에 남자친구가 해결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영아, 예단 문제 해결했어. 엄마한테 예단은 안 하는 대신 신랑 측으로 들어온 결혼식 축의금으로 원하시는 가방 사드리기로 했어. 정말? 그렇게 하신대? 처음엔 좀 서운해 하셨는데 내가 잘 설득했어. 축의금은 어차피 우리 돈도 아니잖아.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제 편에 서서 어머니를 설득해 준 게 고마웠어요. 아마 결혼 준비에 작은 위기는 넘긴 것 같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결혼 비용을 정리하다 보니 우리가 각자 1억 원씩 내기로 했던 금액보다 실제로는 적게 들었어요. 집을 정말 저렴하게 구했고 나머지도 예상보다 알뜰하게 준비해서 약 1억 8천만 원 정도만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제 몫에서 1천만 원 정도가 남은 셈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카페를 시작할 때 부모님께서 1억 원을 빌려주셨거든요. 아직 다 갚지 못한 상태였고 결혼 준비하면서 남은 돈으로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어요. 오빠, 나 결혼 비용에서 남은 돈은 부모님께 드리려고. 남자친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거 네 돈인데? 부모님이 내 카페 시작할 때 도와주셨거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그 순간 남자친구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했어요. 잠깐, 그건 아니지. 결혼 비용이 남았으면 우리 엄마한테도 반은 드려야 공평한 거 아니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반반 결혼이잖아. 네 부모님한테만 드리고 우리 엄마는 빼면 그게 공평해? 오빠, 이건 내 돈이야. 내가 준비한 돈에서 남은 거라고. 아니, 우리 결혼 자금에서 남은 거잖아. 그럼 당연히 반반 나눠야지.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내 돈으로 내 부모님 빚 갚는 게 왜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공평하게 하자는 거지. 너 혼자 부모님한테 1,000만 원 드리면 우리 엄마한테도 500만 원은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반반이 이런 의미였다니. 반반 결혼이 언제부터 내 재산까지 반반 나누는 게 됐어? 결혼 준비 비용만 반반하기로 한 거잖아. 그게 그거지 뭐. 어차피 결혼하면 다 우리 돈인데 너가 벌써부터 네 부모님만 챙기면 우리 엄마는 뭐가 돼? 남자친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기적인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어요. 황당한 상황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오빠 통장도 보여줘. 지금까지 오빠가 저축한 거 다 보여주고 그것도 우리가 반반 나눠야 공평한 거 아니야? 그건 이거랑 완전 다른 문제지. 뭐가 달라? 내 돈은 우리 돈이고 오빠 돈은 오빠 돈이야? 제가 따지고 묻자 남자친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제 돈을 내놓으라고 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실망감에 잠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남자가 제 자산을 마치 자기 것처럼 여기며 권리를 주장하다니요. 반반 결혼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네 것도 내 것이라는 뜻이 되었을까요? 이건 동반자 관계가 아니었어요. 계산적인 거래였고 저는 그 거래에서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은 늦기 전에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지금 돌아서는 게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 전에 이 사람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게 어쩌면 천만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은 돈 문제로 싸운 뒤에 며칠 동안 남자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서로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연락을 끊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지영아,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 이따 저녁에 만나자. 제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남자친구는 조금 누그러진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 네 부모님께 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해. 고마워. 근데 있잖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통장 한번 서로 보여주는 게 어때? 응?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우리 반반 결혼하기로 했잖아. 그럼 서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남자친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좀 그런데 꼭 봐야 돼. 서로 사생활도 있는 거 아니야? 오빤 내 돈에 대해서는 반반 나누자고 하면서 오빠 돈은 사생활이야?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은행 어플을 켜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내 거 먼저 보여줄게. 오빠도 보여줘.
남자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 이게 얼마야? 보면 알잖아. 예금 계좌에 2억, 투자 계좌에 1억 5천이 찍혀 있었죠. 그리고 이건 남자친구는 모르고 있지만 월세를 받는 부동산 자산까지 합치면 약 5억 정도 되었어요. 카페 운영도 잘 되고 있었고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투자한 부동산도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남자친구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지영아, 나는 몰랐어. 네가 이렇게. 몰라서 그랬다고? 그래서 내 돈의 반을 내놓으라고 한 거야?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태도 바꾸는 거야? 내가 돈이 더 많으니까 이제 다르게 대하는 거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내가 돈 없는 줄 알았을 때는 내 돈까지 반반 나누자고 하더니 이제 보니까 많으니까 갑자기 태도 바꾸는 거잖아. 남자친구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말이죠.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뭐? 지영아,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잘해보자. 아니, 이미 결정했어. 나는 오빠랑 결혼 못하겠어.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영아, 제발.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네 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할게. 문제는 돈이 아니야. 오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문제지.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는 나를 인생 동반자로 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손해보지 않으려는 대상으로 봤어. 결혼은 계산하는 게 아니야. 서로 아끼고 보듬는 거지. 나도 너를 아껴서 그런 거지. 내 돈의 반을 달라고 한 게 아끼는 거야? 어머니가 나한테 예단 달라고 할 때 바로 말리지 않은 게 아끼는 거냐고.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누구 잘못이라기보다 우리가 서로 안 맞는 거야. 나는 차라리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지영아, 그러지 마. 행복하게 살아. 나도 내 길 갈게. 남자친구를 가게에서 내보낼 때까지 그 사람은 뭔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오는 건 집에 가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결혼 안 하기로 했어요. 뭐?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놀라서 물으셨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렸습니다. 예단을 요구한 건 남은 돈을 반반 나누자던 일, 그리고 제 자산을 보고 태도가 바뀐 남자친구의 모습까지 다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네가 잘 판단했다. 벌써부터 그러는 사람이랑 결혼까지 했으면 네가 평생 고생했을 거야. 아빠 죄송해요. 아니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시작부터 이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잘했어, 우리 딸. 어머니도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엄마도 네가 한 결정을 지지해. 마음 아프겠지만 지금 힘든 게 나중에 더 힘든 것보다 나을 거야.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저를 믿어주시는 부모님이 고마워서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파혼은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결혼 전에 이 사람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건 정말 천만다행이었어요. 남자친구와 파혼을 결정한 뒤 한 달쯤 지났을 때 대학 동기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제 파혼 소식도 전하게 되었어요. 지영아, 너 결혼 준비한다며? 식은 언제 해? 제 친구 은지가 물었을 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사실은 남자친구랑 파혼했어. 파혼하고 헤어진 지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아. 뭐, 진짜? 남자친구랑 무슨 일 있었어? 친구들이 놀라서 물었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해줬어요. 예단 문제, 반반 나누자던 남자친구의 태도, 그리고 제 자산까지 반으로 나누려던 일까지 말이죠.
이야기를 듣던 민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넌 그나마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야. 나는 결혼하고 나서 알았거든. 왜? 너는 무슨 일 있었어? 민서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도 사실 반반 결혼했거든. 신혼집도 반반, 살림도 반반 다 공평하게 하자고 했지.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민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 이어갔습니다. 시댁 식구들 챙기는 건 다 내 몫이더라. 명절 음식 준비, 시부모님 생신과 제사까지. 남편은 우리 엄마가 원하시는데 어떡해. 이러면서 모르는 척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한테만 다 떠넘기는 거야. 집안일도 마찬가지야. 처음엔 반반 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빨래랑 분리수거하는 게 전부고 나는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남편은 그게 반반이래. 민서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혼 준비 중이야. 1년 버텼는데 더는 못 살겠더라. 다른 친구 지혜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비슷해. 우리도 반반 결혼했는데 반반인 건 돈뿐이야. 남편 월급이랑 내 월급 합쳐서 생활비 쓰는데 정작 큰돈 쓸 때는 남편이 다 결정해. 아니, 왜 그렇게 해?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가 가장이니까 가게를 책임져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 의견은 듣지도 않고 맘대로 결정하더라고. 우리가 같이 모은 돈인데 말이야.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요즘 진지하게 이혼 생각하고 있어.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야? 경제적으론 반반 부담하면서 집안일은 나만 하고 결정권은 남편한테만 있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상황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반반 결혼이라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가 여자에게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 남편들은 진짜 반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민서가 비웃듯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자기들은 공평하게 한다고 생각해. 돈 반반 냈으니까 할 일 다 했다는 거지. 나머지는 여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래. 맞아. 반반 결혼이라면서 감정노동은 계산 안 하더라. 시댁 눈치 보고 집안 분위기 맞추는 것, 명절 스트레스 받는 건 원래 여자가 다 해야 하는 거래. 지혜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친구 수빈이도 입을 열었어요. 너희 들어봐. 내 동생도 비슷한 경우야. 반반 결혼했는데 아이 낳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내가 봐줄 테니까 너는 일이나 계속 하라고 했대. 시어머니가 애를 봐주시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문제는 거기서부터야. 시어머니가 애 봐주면서 육아 방식을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분유도 자기가 고르고 옷도 자기가 사고 동생이 뭐라고 하면 내가 봐주는데 감사한 줄 알아야지 이러시는 거지. 돈은 돈대로 달라 하시고. 수빈이는 답답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동생이 그럼 그냥 제가 육아휴직하고 애 봐야겠어요 했더니 이번엔 시어머니가 삐지셔서 일주일 동안 연락도 안 받으시더래. 그러다가 남편이 하는 말이 엄마가 서운해하시니까 너가 사과해 이러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결국 내 동생이 먼저 사과했대. 반반 결혼이래놓고 시댁 눈치는 여자만 보는 거지 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제 선택이 정말 잘한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반반 결혼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얼핏 들으면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많은 여자들의 불평등을 감추고 있었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얘기 들으니까 내가 진짜 잘 헤어진 것 같아. 이 사실을 결혼 전에 알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맞아, 지영아. 넌 정말 현명한 선택한 거야. 민서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반반 결혼이라는 말에 절대 속지 마. 진짜 공평한 건 돈만 반반 나누는 게 아니라 부부 생활에서 책임도 반반, 존중도 반반, 희생도 반반이어야 하는 거야. 근데 요즘 그런 남자 찾기 진짜 힘들어. 지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은 비즈니스가 아니잖아. 계산기 두드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애초에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날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반반 결혼이라는 환상 뒤에 숨겨진 현실을 본 친구들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혼은 단순히 비용을 나누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함께 나누는 거죠.
돈만 반반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감정과 시간, 노력과 희생을 모두 함께 나눠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돈만 반반 내면 자기 역할을 다 한 거라고. 나머지는 여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요. 반반 결혼이라는 말은 어쩌면 자기 것은 하나도 손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럴듯한 핑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파혼한 지 3달이 지났어요. 사실 말은 이렇게 해도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리 제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몇 년을 만나고 함께 미래를 꿈꿨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단골 손님이 물으셨습니다. 사장님,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건 안 하기로 했어요. 잘 생각해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진심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요즘 너 마음은 좀 어때? 엄마, 나 이제 진짜 괜찮아. 오히려 결혼 안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결혼은 돈이 오가는 계약이 아니잖아. 서로 손잡고 함께 가는 거지. 서로 계산하면서 살다 보면 금방 지칠 거야. 맞아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얼마가 있냐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을요. 상대방이 얼마를 버는지,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였어요. 계산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한 발짝 한 발짝이 불편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후에 SNS에 올라온 제 친구의 결혼 소식을 봤어요. 예쁘게 웃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 하지만 이제는 조급하지 않았어요. 결혼이 목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목표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파혼한 이후로 저는 카페 운영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소홀했던 부분들을 다시 챙기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인테리어도 조금씩 바꿔나갔어요. 제 인생을 더 단단하게 가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3달 만에 처음 연락이었죠. 지영아, 나야 잘 지내? 나는 잘 지내. 나 너랑 헤어지고 요즘 많이 생각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던 것 같아. 오늘 시간 돼?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미 다 정리했어. 오빠도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지영아,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 오빠, 우리 안 맞아. 만날 필요 없어. 그냥 각자 살면 돼. 그렇게 남자친구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개운했습니다. 이미 남아있는 미련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만 더 강해졌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게 갠 겨울 하늘이 참 예뻤어요. 결혼을 준비하던 도중 멈춘 건 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계산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고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를 기다리기로 한 거죠. 반반 결혼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진짜 공평한 관계는 돈만 반반 나누는 게 아닙니다. 존중도 반반, 배려도 반반, 책임도 반반이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겁니다. 내 자산을 탐하는 사람인지 내 마음을 아끼는 사람인지 말이에요. 만약 주변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결혼 상대자를 선택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유형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신만 이익을 보려는 사람, 자신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머리를 굴려가며 계산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결혼은 거래가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제 삶을 더욱 단단하게 가꿔갈 겁니다. 카페도 키우고 부모님께도 더 잘해드리고 저 자신도 더 성장시킬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진정으로 저를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 계산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려는 사람을요. 그때까지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제 가치를 알고 제 삶을 사랑하면서 말이에요. 부모님께서는 그 이후로 저를 만날 때마다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때까지 네 자신을 잘 발전시키고 있어야 해. 네, 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멈춘 제 선택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아요.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잘못되면 평생을 힘들게 살 수 있어요. 저는 결혼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는 그날까지 저는 제 삶을 열심히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